안녕하십니까. 2020 손해보험 연수교재 제2편 보험법규편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3차 실시간으로서 1, 2차 시간과 주제는 동일합니다. 손해보험 법규와 약관에 대해서 세 번째인데, 자, 이 주제와 관련해서는 마지막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파트에서 다뤄야 될 내용의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자, 이 첫 번째 내용은 보험 목적의 양도서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자, 보험 목적의 양도라고 하는 것은 피보험자가 보험계획의 대상인 목적물 있죠? 자, 이 목적물을 그 의사표시에 의해서 나 매매할래? 나 제3자에게 줄래? 그걸 증여라고 하죠.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을 우리 보험 목적의 양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양도의 요건은 뭐냐라고 하면, 자, 양도 당시에 지금 보험 계약과 관련된 거니까 양도 당시에 보험 관계는 유지가 되고 있어야 돼. 존속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유효한 보험 계약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자, 보험 목적에 제한을 두고 있는데, 자, 보험의 목적은 동산, 부동산이 가능하다는 것이고, 여기서는요, 유체, 무체 재산도 포함인데, 자, 유체라고 하면 동산이나 부동산 같은 것들을 포함하는 거고, 무체 재산이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지식 재산권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무체 재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도 포함이다. 양도에 있어서는 유체, 무체 재산도 다 포함된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물권적 이전이 양도의 요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 보험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보험료 지급하고, 보험료 납입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채권 채무의 관계가 있다고 했는데, 채권 관계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권, 눈에 보이는 물권의 이전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물권적 이전, 자, 양도의 채권 계약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소유권이 양수인에게 받는 사람이죠. 양도를 하게 되면 매매 증여를 해서 타인에게 줬을 때, 타인에게 이전했을 때 받는 자가 양수인이 되는데, 그 소유권이 양수인에게 이전할 때 비로소 보험관계가 역시 이전된다. 그것을 양도의 요건을 갖다는 거예요. 자, 양도의 효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계약서의 권리 의무가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추정하겠다. 예, 그래서 양도가 되면 보험계약관계도 양수인에게 승계가 된다. 자,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자, 선박보험과 자동차보험에서는 보험회사의 동의가 있어야 승계가 가능하다. 그래서 선박보험이라고 하는 것과 자동차보험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께서 잘 정리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시험 비중으로서는요, 보험 목적의 양도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여러분들께서 양도의 요건 정도는 덜어 나올 수가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보험자 대위죠. 그래서 보험자 대위의 개념을 일단 잘 정리하셔야 되는데, 자, 보험에 대해서 인보험 쪽에만 익숙하신 분들은 손해보험의 보험자 대위라는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보험자 대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자 대위가 뭔지 일단 우리 교재상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한번 쭉 읽어보고요. 제가 사례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회사가 보험사고로 인해서 보험사고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피보험자의 손실, 피보험자에게 손해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보험회사가 보상을 해주는 거잖아요. 보험회사가 보상을 해준다. 그죠? 네. 자, 보험회사입니다. 자, 그러면 보상을 해주는 대신 피보험자가 가지는 보험 목적이나 제3자에 대한 가지는 권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을 했어요. 보상을 했어요. 그러면 무엇인가 보험회사가 권리를 가져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권리를 가져가는 게 보험의 목적이나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라는 것이에요. 자, 법률상 당연히 취득하는 것, 이것을 법률적으로 취득하는 그 권리를 가져가는 것을 뭐라고 하냐? 보험자 대위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건 왜 그러냐? 손해보험의 경우 이득금지 원칙에 의하여 대위권을 행사한다는 건데, 보험자 대위권을 행사한다는 거예요. 이득금지 원칙 때문에. 자, 인보험에서는 원칙적으로 보험자 대위 인정을 불가하고 있다. 이 인보험에서는 이 대위권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성립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건물에 화재보험을 가입을 했어요. 근데 건물에 막 TV도 있고, 직기 비품도 있고, 그 다음에 고가의 전자장비도 다 있다고 칠게요. 근데 화재가 나가지고 불이 많이 탔답니다. 그래서 보험금을 전부 지급을 했다고 칠게요. 근데 이 안에 있던 뭐 노트북이라든가 TV라든가 전자장비가 어느 거는 이제 훼손을 입었는데 어느 것들은 뭐 수리하면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보험회사 보험금을 다 지급했잖아요. 그러면 자, 이 건물에 화재보험 들어가 있는 이 소유주가 여기에서 물건들이 쓸만한 것들을 다시 가져가서 사용한다면, 자,
더 많은 이득을 취하는 거잖아요. 전소 났다라고 치면 전체 화재보험에 전부가 건물이 무너질 정도로 화재가 났다고 치면 보험금 10억을 받았는데 자, 이 안에 있는 것들을 제대로 다시 재활용해서 쓰게 되면 3억의 이익을 가져갈 수 있다. 그럼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지급한 거 플러스 이것들을 다시 재생시켜가지고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거 3억. 그러니까 초과된 이득을 취할 수 있다 해서 이득금지 원칙이 위반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자, 이렇게 보험금을 다 보험회사 지급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쓸 수 있는 전자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수리해서 쓸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것에 대한 권리는 누가 가져가는 거냐? 사용 권리. 이 소유할 수 있는 권리는 누가 가져가는 거냐? 이거에 대한 처분 권리 이런 것들은 보험회사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게 보험자 대위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보통 이제 자동차 보험에서 이게 많이 나오는 건데 자,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피해자에게 자, 보험금을 보험회사가 지급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과실이 자동차를 운행했던 그 자동차 운행자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했는데 과실은 그 해당 보험사에 가입했던 이 운행자, 실제 사고를 낸 사람이 과실이 더 많았다 칠게요. 근데 보험금을 다 전부 피해자에게 지급을 했어요. 근데 과실 상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 우리 쪽에 가입한 자동차 운행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그거에 따른 것을 다 지급했으니까 과실만큼은 사실은 이 자동차 운행자 부담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것을 구상할 수가 있다. 자, 이걸 구상권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보험자 대위입니다. 이런 걸 청구권 대위라고 해서 제3자에 대해 가지는 권리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보험자 대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지금 화재보험처럼 이렇게 남아있는 물건들에 대해서 권리를 보험회사 취할 수 있다. 잔존물 대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험의 목적에 대한 보험자 대위. 자, 그러면 취득 요건이 뭐냐? 보험 목적의 전부 멸실, 전부 화재가 났다. 그 다음에 보험금을 전부 지급했다. 그러면 취득할 수 있다. 권리를. 권리 이전의 효과를 보시게 되면 보험금을 전부 지급할 때 그 권리는 누구한테 온다? 보험회사한테 온다는 거죠. 그래서 전부 지급할 때 보험 목적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보험회사 취득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권리 이전의 시기는 보험 금액을 전부 지급한 때가 된다. 자, 그런데 여기서 시험 문제 나올 때 어떻게 되냐면 권리 이전의 효과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 보험자 대위가 발생한다. 잔존물 대위권이 발생한다. 아니란 얘기예요. 어떨 때냐? 보험금을 전부 지급할 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잔존물 대위를 보셨는데 보험자 대위에는 이제 청구권 대위라는 것도 있어요. 그 청구권 대위라는 게 뭐냐면 제3자에 대한 보험자 대위라고 하는 건데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해서 생긴 경우에 보험을 지급한다. 근데 그 보험회사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권리를 취할 수 있는 거지 전부 취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권을 취득하는 것을 청구권 대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여러분들께서 잘 이해가 안 되실 텐데 예전에 제가 이런 사고를 본 적이 있었어요. 고속도로에서 사람이 뛰어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차량이 운행하다가 이 운행자가 이 사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거의 이제 사망까지 이르지는 않았지만 몸에 거의 이제 의식이 없는 상태가 됐거든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떠실 것 같습니까? 과실을 따지게 되면 과실이 어떨 것 같아요?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사건이 이 운행자에게 과실이 없다고 받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고속도로에 들어온 사람한테 과실이 100%라고 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원래 고속도로상에는 사람이 들어올 수 없게 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 차량을 운행하는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추돌했잖아요. 어쨌건 차량에 탔던 탑승자가 지금 손해를 입었어요. 왜냐면 다쳤으니까. 그랬는데 자, 이 사람에 대한 과실이 없으니까 피해보상을 누가 해줘야 됩니까? 이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험회사가 자, 이 차량의 운행자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이 자기한테 가입한 이 보험회사에 가입한 이 운행자한테 보험금을 지급하고 누구한테 청구해요? 얘가 잘못이 없으니까 우리한테 가입한 우리 고객의 잘못이 없으니까 누구한테 청구합니까? 이 사람 지금 의식불명된 사람한테 청구를 해야 되거든요. 모양새는 되게 안 좋으나 자, 이렇게 제3자에게 청구하는 걸 청구권 대위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이걸 구상권 청구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상권 청구가 청구권 대위다 이렇게 하시면 이해하시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자, 이 청구권 대위와 관련해서 권리 취득 요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자, 제3자가 누굽니까? 지금 고속도로에 뛰어든 사람이잖아요. 인하여 생겨야 하고 보험 금액의 일부를 지급 시 자, 전부 지급한 건 아니고 자, 다쳤으니까 일부 지급했을 거 아닙니까?
일부 지급 시 지급한 범위 내에서 대리권을 행사한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급한 것만큼 손해가 발생한, 보험회사는 손해가 발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실이 없는데도 과실이 있는 사람에게 청구하는 거죠. 그래서 대리권 행사 가능하다. 자, 여기서 중요한 방점은 일부를 지급한 겁니다. 자, 제3자의 불법 행위, 그 다음에 채무 불이행의 관계에서도 이런 청구권 대위가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권리 이전의 효과는 보험회사 당일 보험금을 지급한 때입니다.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대리권 행사가 이루어지게 될 때는요, 피보험자의 권리보다 우선한다,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근데 피보험자의 권리보다 우선한다라고 돼 있으면 이것은 잘못된 지문이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험자 대위에서는요, 잔존물 대위 개념 잘 이해하시고 화재보험 예를 들었어요. 그 다음에 청구권 대위, 사고 난 사례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좋은 사례는 아닙니다만 실제 있었던 사례였으니까 이걸 말씀드리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서 제가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사례로 예를 들었습니다. 정리 잘 하시고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중요한 키워드인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험회사와 관련된 법률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는데, 이제 보험회사가 보험사업을 영위하려면 자본금이 얼마가 있어야 돼. 이런 여러 가지 재반적 사항들 좀 다루려고 합니다. 허가는 어떻게 받아야 돼? 자,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보험사가 보험사업을 영위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자, 허가를 받을 때는 보험 종목별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 자, 시험 문제에서는요, 금융감독원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땡이다, 틀렸다, 금융위원회가 맞습니다. 자, 그러면 보험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주체들이 있는데 누구냐? 주식회사가 가능하고요, 상호회사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외국보험회사가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외국보험사들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영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험 영업을 하고 실제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외국 보험회사의 국내 지점은 보험업법상 보험회사로 본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럼 질문 한번 들어볼게요. 외국 보험회사의 국내 지점은, 자, 보험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허가를 받았다는 겁니까? 받지 않았다는 겁니까? 받았다는 얘기예요. 받았는데 지점 단위는 업법상 보험회사를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헷갈려 하시면 안 됩니다. 허가는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게 되면 외국 보험회사의 국내 지점은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자,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별도의 허가를 받는 게 아니라 이미 외국 보험회사 들어왔는데, 자, 국내 지점이라는 걸, 외국 보험 국내 지점은 이미 허가를 받은 상태니까 또 별도로 받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자,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험사업 허가 신청 서류를 보시게 되면, 자, 보험사업을 허가 내주세요 라고 했을 때 정관 업무 개시 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 요 3년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기초서류가 중요한데 기초서류만 단독으로 묻는 문제가 나옵니다. 보험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갖춰야 될 기초서류로서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자, 첫 번째 사업방법서, 보험약관, 그 다음에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자, 여기서 가끔 이제 자주 나오는 것 중에 질문의 하나가 뭐냐면 기초서류 중에 보험증권을 얘기를 해요. 그럼 보험증권은 해당 사항이 없다. 네, 기초서류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도 여러분들께서 꼭, 세 가지죠.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업방법서, 보험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그 다음에 이제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춰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허가 취소를 하게 될 경우, 보험사업을 하는데 그 허가를 취소할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반드시 청문을 실시해야 됩니다. 청문을 실시한다. 그래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반드시 청문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험업법상 보험업 허가 종목이 뭐냐? 자, 여기서 이제 생명보험업이 있고 손해보험업이 있고 재산보험이 있는데, 자,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자, 보험업법상 보험 허가 종목에서 생명보험, 손해보험이 있는데 상해보험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상해보험이 재산보험에 들어가기는 합니다만 상해보험 하나만 가지고 보험업 허가받는 게 아니에요. 보험업법상 허가 종목은 생명보험업, 손해보험업, 그다음에 재산보험업입니다. 자, 그러면 생명보험업에는 뭐가 들어가냐? 생명보험, 연금보험,
자, 연금보험에서는 이제 퇴직보험도 포함이 됩니다. 자, 손해보험업에서는 화재, 해상, 자동차 보증, 재보험, 나머지 기타 등등 대통령이 정하는 그런 보험 종목. 그 중에는 이제 배상책임보험이나 기술보험이나 부동산 권리보험 등이 해당되겠고요. 자, 제3보험은 뭐냐라고 했을 때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보험이다. 이렇게 허가 종목들이 나눠져 있다는 거. 그래서 다음 중 생명보험업의 허가 종목이 무엇이냐, 손해보험업의 허가 종목이 무엇이냐, 이걸 묻는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겸용의 제한이라고 하는 건데, 겸용을 같이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걸 제한하겠다는 건데, 자, 원칙적으로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업은 겸용이 불가능한 거예요. 같이 영업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겸용이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자, 어떤 경우냐, 생명보험의 재보험을 겸용할 수가 있어요. 같이 겸용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혹은 생명보험이 제3보험을 재보험, 죄송합니다. 생명보험이 재보험을 겸용할 수 있는데 여기에 제3보험이 또 재보험을 겸용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조세특례 제한법에 의해서 연금보험이나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보험, 퇴직연금, 자, 이것들을 겸용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3보험의 보험 종목에 부과되는 보험들을 겸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만 여러분들께 간단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3보험 보험 종목에 부과되는 보험이라고 했는데, 자, 원래 제3보험에서는 질병 사망을 보장하지를 않았었는데, 그 질병 사망에 대한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해놔가지고, 그것을, 보험 종목에 부과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종목을 부과했는데, 그에 따른 요건들이 있더라는 거죠. 자, 손해보험상 질병 원인으로 하는 사망을 제3보험의 특약 형식으로 담보하는 보험 중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보험이라고 하는데, 질병 사망 보장에 대한 요건들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질병 사망에 대한 것은 80세 만기 이하고요. 보험 금액이 한데 질병 사망은 개인당 2억 원 이내입니다. 그 다음에 만기 환급금은 이건 보장성으로만 개발이 되기 때문에 납입보험료 합계액 범위 내에서 만기 환급금이 주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보장성이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여러분들 너무 중요하니까 질병 원인으로 사망하는 거니까 질병 사망에 관한 제3보험의 보험 종목으로 부과된 보험이다.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본금 및 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국내 보험회사가 보험 사업을 영위를 하려면 자본금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본금이 보험 종목별로 다 다르니까 이게 시험 문제 잘 나오는데 헷갈려요. 자, 그래서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보험회사가 보험업을 개시하려면 300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되고, 혹은 기금을 납입해야 됩니다. 자, 근데 보험 종목별로 자본금이나 기금은 또 달라요. 자, 그래서 보증보험, 재보험은 300억 원, 자동차 보험은 200억 원, 해상보험은 150억 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쉬워요. 기술보험, 부동산 권리보험, 그 밖에 기타 보험은 50억 원. 요건 좀 출조비도 좀 떨어지고요. 자, 화재, 책임, 상해, 질병, 간병. 자, 상해, 질병, 간병은 제3보험이니까 제3보험 플러스 화재, 책임보험은 100억 원. 그래서 바르게 연결시키는 거 시험 문제가 나오니까 암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암기를 잘 해주셔야 되겠다. 자, 그 다음에 보험 종목의 일부만 영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50억 원 이상만 납입을 하면 되고요. 자, 2개 이상의 보험 사업 종류 영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본금 또는 기금의 합계액이 300억 이상인 경우에는 300원을 납입을 해야 된다. 그 정도만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험 사업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이런 회사들 있죠. 통신 판매 전문 보험회사가 있는데, 자, 이런 회사들이 어떤 회사들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보험계약 건수 및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90 이상을 전화, 우편, 컴퓨터 통신 등 통신 수단을 이용해서 보험 영업을 하는 거예요. 모집을 하는 건데, 보험회사 자본금 또는 기금의 3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납부하여야 된다. 그래서 3분의 2 이상을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외국 보험회사는요, 영업기금을 얼마를 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30억 원을 내야 된다. 근데 가끔 지문에서 50억 원 나오면 이건 틀렸다. 자, 여기 있는 부분은요, 단순 암기니까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암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손해보험 계약의 제3자 보호 제도라고 하는 건데, 자, 손해보험 계약을 했는데, 계약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잖아요. 자, 그럴 때 마치 예금자 보호 제도처럼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그래서 제3자 보호 제도라는 게 있는데, 그 취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령에 의해서 가입이 강제되는 손해보험입니다. 자, 지급불능의 보고라고 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손해보험에서는 파산 등의 사유로 인해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지체 없이 그럴 때는 손해보험협회장에게 보고를 해야 되고 이것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를 해야 된다. 땡!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금을 좀 출연해야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제3자를 보호해줘야 되잖아요. 일종의 예금보험공사를 통해서 기금이 형성이 된다면 그것을 예금자 보호제도가 발동이 됐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자, 그래서 출연하게 되면 별도인 정한 금액을 손해보험협회에 출연한다. 그런데 여기에 기관에 금융감독원에 출연한다? 틀린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보험금 지급을 어떻게 하는 거냐? 제3자 보호를 하기 위해서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해보험협회의 장은 지급불능 보고를 받은 때에 그럼 뭐예요? 손해보험사가 파산을 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받은 때에는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거쳐서 손해보험 계약의 제3자에게 대통령이 정하는 보험금 자, 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인데 자, 여기 빨간 글씨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동차 임의보험 계약은 피해자 1인당 1억 원 한도 내에서 지급불능 금액의 80%를 지급하는 거고 요거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요 파란 글씨를 보시게 되면 자, 여기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에서 예금자 보호제에 대해서 보장하는 5천만 원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요 사항도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험계약 체결의 제한을 보시게 되면 자, 보험계약 체결할 수 있는 자와 그렇지 아니한 자가 열거돼서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험회사가 아닌 자 및 보험회사의 대표이사, 사회이사, 감사및 감사위원은 보험계약 체결 중개 대리를 할 수가 없다. 이것은 우리가 앞에 1편에서도 다 배웠던 내용이니까 여러분들께서 기억만 하시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런 보험계약 체결 내지는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인가받고 신고하고 보고해야 될 사항들이 있는데 어떤 것들이 인가, 신고, 보고인지 헷갈릴 수는 있으나 여러분들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보험회사 상호간의 협정이 체결됐다. 그 다음에 변경됐다. 협정이 그 다음에 폐지됐다. 그러면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신고가 아니라 인가로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기초서를 변경한다. 이건 신고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보고사항이에요. 보고만 하면 돼. 올리면 돼요. 자, 보고사항은 뭐냐? 상호가 바뀌었다든가 명칭, 정관 변경, 본점의 영업 중지 또는 재개, 대통령 정하는 최대 주주의 변경, 자본금 또는 기금의 증액, 외유의 사무소 설치 또는 해외 투자 이런 것들은 보고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암기하실 수가 없잖아요. 어떤 걸 하셔야 돼요? 체결 변경 폐지는 인가야. 자, 그 다음에 기초서류 변경은 신고야. 이렇게 요 두 가지만 정확하게 암기하시고 나머지는 보고로 여러분들께서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험 관련 기관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봐야 되는데, 자, 내용은 많으나 각각의 주요 키워드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손해보험협회가 하는 일이 뭐야? 보험개발원이 하는 일이 뭐야? 보험연수원이 하는 일이 뭐야? 금융감독원이 하는 일이 뭐고? 금융위원회가 하는 일이 뭐야? 라고 하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손해보험협회에서 자주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보험 모집인의 등록 업무. 자, 요런 것들을 주로 한다. 자, 그 다음에 손해보험에 관한 제도에서 연금 및 건의를 한다. 이런 거고요. 자, 보험개발이 잘 나옵니다. 자, 보험개발에서는 순보험료율의 산출, 검증 및 제공을 한다. 근데 이것을 마치 손해보험협회에서 하는 것처럼 지문에 나오게 되면 이것은 틀린 거예요. 자, 보험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 제공 및 통계 작성, 보험에 대한 조사 연구. 즉, 보험개발을 하니까 뭔가 좀 난이도 있는 어려운 일을 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마치 순보험료율의 산출, 검증 및 제공 이거 되게 어려울 것 같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보험개발원이 한다 정도에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더 심도 있게 묻는 문제는 나오지는 않으니까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근데 보험연수원은요, 공부시키는 데잖아요. 연수원. 우리 연수소에 가서 공부하잖아요. 예, 교육받잖아요. 그래서 보험대리점 연수 및 자격시험.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다 교육과 관련된 것이다. 자, 그 다음에 금융감독원은 중요하죠. 금융감독은 뭡니까? 시장의 질서를 바로잡는 거잖아요. 그래서 감독하는 기관이다. 자,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감독, 이런 것도 주로 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금융위원회가 더 높은 거예요. 금융위원회가 더 높고 금융감독원인데 자, 여기에 분쟁이 생기면 분쟁을 조정하는 절차가 필요하거든요. 그것을 하나의 이제 조직체를 만들었는데 금융분쟁조정위원회라는 걸 만들어놨어요. 근데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들으니까 마치 금융위원회의 산하에 있는 걸로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실 수 있는데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금융감독원에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뭐냐라고 하면 금융 업무와 관련해서 발생된 분쟁, 보험이니까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분쟁이 생겼다라고 하면 그에 대한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겁니다. 근데 보험만이 금융은 아니잖아요. 은행, 증권, 보험까지 다 포괄해서
금융문제가 생기면 이것을 조정한다. 자, 그래서 금융문제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역할에 대해서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는데, 자, 이것은 법원에 가서 법리적 다툼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법적 효력은 없는 거죠. 예, 재판상의 화해의 어떤 효과가 있다. 자, 금융위원회 역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융위원회는 위원회니까 뭔가 대단한 것을 크게 하는 것 같죠? 큰 틀에서 심의 의결을 하고 결정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금융정책, 외국화 업무 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 및 금융감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산하에 있는 금융위원회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금융감독 관련 주요 사항의 심의 의결. 자, 여기서 심의 의결을 한다면 금융감독은 집행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금융감독원에 대한 관리감독, 그러니까 더 상위 기관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금융산업의 기업의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해서 금융위원회에 대한 포괄적인 업무 수행 관련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시험 문제 빈도는 금융위원회보다는 금융감독원, 물론 금융위원도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보험개발원, 여러분들 여러 가지 보험 관련 기관들을 잘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까지 3차시, 2편에 3차시까지 공부를 하셨지만 뭐 이해하시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암기할 내용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암기가 최선이다. 이 점을 기억하시고 다시 복습하실 때 그런 부분 만전을 좀 기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면서 3차 시의 내용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